안녕하세요. 저희는 조동선 소개를 맡은 여로아 팀입니다. 저희는 청년 유네스코 지킴이 강예지, 이사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도동선 소개 모두 한번 둘러보는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서서 다 얘기한다. 그래서 네. 그러면 서원이 지금은 학교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아까 얘기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는 한 조선의 교육시설로 이제 그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성리학이 지역 사회까지 퍼져서 교육 체계를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서원에서는 단순히 과거 시험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군자를 만들고 학문을 닦는 그런 것까지 주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 멘탈이 나갔어. 그래서 서원 군자를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도동선 오늘 저희가 이제 비록 저희가 지금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 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말로 해서 이렇게 말로써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 땅에 뿌리내린 성리학 사상과 그리고 그걸 배우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열정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네, 서원의 기능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원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강학, 제향, 교류, 유식입니다. 강학이랑 제향 같은 이제 성문을 닫고 그리고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학문의 성취를 주고받아 발전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식은 놀 유자에 쉴 식자를 써서 좀 더 이제 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나요? 여기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 은행나무는 김갱필 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예요. 바로 이 서원이 김갱필 선생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은행나무는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고사 때문에 많은 서원과 향교에서 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나무는 사익서원이 될 때 심었던 기념수로 지금은 400살이 넘은 나무입니다. 도동선 사익 이전에 중건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도동서원은 전신이 하나 있습니다. 쌍계서원이에요. 일단 김갱필 선생이 사후 60여 년 후인 1568년에 경상도 현풍년에 쌍계서원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게 선조에게 영주의 이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사익서원이 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양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불탔죠. 임진왜란 뒤에 있었던 정유재란의 그 쌍계서원도 같이 화재로 소실이 되고 맙니다. 그때 남아있던 문서들 역시 화재에 불탔고요. 지금은 쌍계서원 터로 추정되는 그런 터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난이 끝난 후 다시 김갱필 선생을 모시자는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저 나무를 심기도 한 김갱필의 외증손자인 정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604년에 도동서원이 그때는 마을 이름을 따서 당시에는 보로동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이 되었어요. 3년 후인 1607년에 이제 다시 사익을 받으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을 도동서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서원은 공간 구획이 조금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다른 한국의 서원 9군데 어딜 가봐도 이제 소수서원은 빼고 가보시면 아마 구획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크게는 이제 진입공간, 서원에 들어가는 진입공간, 이제 선비들이 이제 배우는 강학공간,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 그 외에 이런 공부하는 유생들의 생활을 담당했던 공간이 부속적으로 딸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입공간에 외산문이 있겠죠. 여긴 없지만 있는 또 다른 진입공간에 있을 만한 2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나요? 네. 바로 홍살문과 하마비입니다. 홍살문은 붉고 이제 신성한 곳에 세우는 붉은 문이라고 해가지고 상교에도 많이 세워져 있는 문이에요. 지금 이건 하마비죠. 일반적으로는 대소인원 기하마라고 적혀 있긴 한데 마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마비, 아래 하자에 말마, 비석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라면
관료 신분을 높고 낮은과 관계없이 모두 내려서 말이나 마차에서 내려서 예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진입공간에 있는 외산문 위에는 수월로가 같이 있죠. 문과 누각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서원에 들어가게 되시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외산문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고 왼쪽 문으로 나오고 중앙의 문은 신문이라고 해서 잘 다니지 않는 문입니다. 그리고 수월로는 한수조월이라는 뜻이 있죠. 이제 산물에 그친 달. 그래서 수월로의 이제 경관적 모티브가 달과 앞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무림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수월로 상량문에 의하면 1855년. 그러니까 서원이 이제 지어졌던 1604년보다는 진짜 200년도 더 넘은 뒤죠. 1855년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후에 1888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고 1900년대에 다시 중건을 해서 올린 건물입니다. 보시면 조금 경관의 미를 해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의견은 바로 살짝 지붕이에요, 수월로가. 다른 부동산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 모두 맞대 지붕임에도 불구하고 수월로는 팔짝 지붕이고요. 또한 죽은 자들의 공간인 사당에만 단청, 색을 칠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수월로에도 화려한 단청이 되어 있죠. 이를 두고 조금 경관의 미를 해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당인 중정당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낙동강이 보이지 않아서 경관의 미를 해친다고 하는 점도 있어요. 그러면 진입공간에서 강학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인 한주문이 나옵니다. 한주문을 통해 이제 들어가시면 강학공간인 중정당과 동서재가 있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다른 설명은 뒤로 하고 그러면 강학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김갱필과 이제 우리 한국의 유학, 성리학이 퍼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강당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강당에서 이제 마치 내가 유생이 된 것처럼 수업을 듣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교는 공자를 시조로 해서 중국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동양 철학 사상입니다. 성리학은 이 유교의 한 갈래로 12세기 주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와 맹자가 유학을 처음 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시황 때에 와서 분석 갱류로 인해 유교가 큰 위기에 맞게 됩니다. 진시황이 세상의 모든 책과 세상의 모든 책을 불태우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을 죽여버린 사건이었죠. 이 이후에 이제 학문은 그 사라져버린 말씀을 찾고 그리고 경전을 해석하는 훈고학이라는 것이 학문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거의 삼국시대를 거의 이제 모두 통틀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훈고학이 주를 이루게 되다 보니 학문이 경전에 갇힌다라는 우려 속에서 드디어 11세기 송나라에서 주돈이라는 인물이 학문의 실천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돈이의 맥을 이어받은 이가 바로 주자인 것입니다. 김갱필 선생은 조선의 성리학 역사에서 마치 주돈이와 같은 역할로 추대됩니다. 정몽주가 시해된 이후 끊어진 학문의 맥을 김갱필 선생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사림의 간략한 이제 계보인데요. 이색의 제자 정도전과 정몽주 선생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분이 각각 혁명파와 온건파를 형성하였는데요. 정도전의 혁명파가 승리하면서 조선이 건국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후 정몽주가 시해당하고 그 이후 이 온건파들은 낙향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닦으며 사림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김갱필 선생도 역시 사림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까먹었어.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김갱필 선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이어지는 학문의 도가 김갱필 선생으로부터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학문을 이어주신 분들은 비록 이제 학문이 있긴 했으나 약간 좀 시문에 좀 더 집중을 한,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글에 더 집중을 한 경향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김갱필 선생이 와서야 비로소 학문의 실천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성리학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세계 이황이요. 네, 맞아요.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 보통 이제 조선 성리학의 정점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주자 이전에 주돈이가 성리학의 시작을 열었듯이 조선에서도 그 이황 선생 이전에 김갱필 선생이 성리학의 시작을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갱필 선생은 사실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문묘에 배양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적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사림에 있어서는 큰 스승이요 학문의 창도자이시지만 훈구파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서가 많지 않으시기도 했지만 부인께서 선생이 유배지에서 사망하신 뒤 부인께서 그 쓰신 글들을 모두 태워버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전해지는 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다 잡은 뒤에 훈구파를 완전히 몰아낸 뒤에는 김갱필 선생은 사림의 큰 스승일 뿐 아니라 조선의 스승으로 인정받아 문묘에서도 공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아서 으뜸 숫자를 쓴 수현이라고 불리시게 되었습니다. 김갱필 선생이 마치 조선에서 중국의 주돈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김갱필 선생 본인도 주돈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셨는데요. 김갱필 선생과 주돈이의 사상은 이 도동서원 건축에도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이라는 책에는 성인 정지의 중정인의라는 글이 나옵니다. 성인은 중정과 인의로서 바르게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자가 쓴 근사록에도 중정인의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중은 어디 치우치지 않고 고듬, 그리고 정은 바를 정, 인은 어질 인, 의는 의로울 이를 말합니다. 성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동서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곳 강당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정당이야. 이곳 강당의 이름을 중정당이라고 짓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동제와 서제를 각각 거인제와 거의제로 이름 지어서 중정인의를 학생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강당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긴 강당이에요. 강당 영상을 찍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강당에 있는 편액들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편액이 보시면 날짜랑 연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국기판입니다. 당시에 조선 태조 이후 왕과 왕후의 제삿날을 기록해 놓은 판인데요. 이 날에는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는 등 또한 도살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에서도 이를 걸어놓고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국기판을 걸어놓은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곳 도동선 같은 경우에는 제향일이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이에요. 이거는 식간이 한 달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문자가 2번에서 3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정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달에 정자가 들어간 문자가 들어간 날이 처음 들어가면 상정일, 두 번째 들어간 날이 중정일, 세 번째 들어간 날이 하정일이 되게 되는데 도동선의 행사는 중정일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날이 극기일에 걸리면요. 극기판에 적힌 날짜에 걸리면 하정일로 미뤄서 제향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극기판 오른쪽에 있는 판을 보시면 백록동 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 그 백록동 규는 남송의 주자가 정한 원규입니다. 주자 백록동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제 안향이 조선의 성리학을 처음 조선에 이제 서원이라는 걸 처음 지을 때 그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고 이후에 소수서원이 되었죠. 그때 참고한 롤모델이 백운동 서원입니다. 중국에 있는 서원이 이제 백록동 서원이죠. 그 백록동 서원의 규인, 원규인 백록동 규는 서원마다 크고 작게 다 걸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중정당 현판 액판 보이시나요? 중정당 액판 밑에는 이제 한지로 뭔가 써놓은 글자들이 보이잖아요. 제향을 지낼 때는 제향 지는 날 전날에 중정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역할을 배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배분한 역할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판은 도동서원 원규입니다. 이 도동서원 원규는 도동서원 건립에 큰 역할을 하고 김갱필의 외 증손이기도 한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제향 절차나 횟수,
이제 원생에 관련해서 또 교육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판은 전교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쓰인 판으로 이제 뭐 노비령 얼만큼 내리셨다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동서원 액판 현판을 보러 가겠습니다. 도동서원에는 액판이 두 개가 있어요. 도동서원 강당 안쪽 중정당 액판 바로 위에 액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도 액판이 있어요. 강당 중정당 위에 있는 액판의 경우에는 여기 경상도 도사 대대유의 글씨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도동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을 때 같이 받은 현판이에요. 이제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액판, 도동선 판으로 갈게요. 그 판은 세계 이황의 글씨를 집자한 것, 그러니까 똑같이 따서 써놓은 것이죠. 것으로 밑에 보시면 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왜 세계 이황의 글씨를 집자에 넣었는지에 대한 사유가 적힌 판입니다. 이 도동선이 이렇게 사액선이 돼서 되었을 때 액판을 써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태계 이황이 많은 액판을 써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태계 이황의 사후였고 그래서 정부가 태계 이황의 글씨를 모아서 이 판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 도동선 액판을 쓰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기록이 적힌 액판마저도 태계 이황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액판 옆을 바로 카메라를 잠깐 돌려보시면 흰 종이띠가 있어요. 이제 중정당 기둥에 있는 흰 종이띠 상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도동선에는 그 동방 오현 중에서도 으뜸인 수현이 계신 곳임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지나가더라도 이것을 보고 이제 예를 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기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단으로 내려가서 돌을 한번 볼게요. 돌을 보시면 돌이 색깔도 조금 색색이고 재질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재질도 조금씩 다른데 이는 도동선에 있는 이 기단은 이 김갱필 선생을 이제 존경하는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돌을 모아서 보내서 이곳에 두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돌이 다듬어져 있고 기단이 층이 없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다듬돌 허튼층 쌓기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 가서 기단을 보실 때 이걸 생각해 놓으시면 좋으신데요. 만약에 돌이 다듬어져 있으면 다듬돌 아니면 자연석, 그리고 기단의 층이 잘 나뉘어져 있으면 이거는 다른 층 쌓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조금 층이 없이 쌓여있다 그러면 허튼층 쌓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단에 보시면 장식물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 장식물 중에서도 지금 이 동물처럼 생긴 장식물 보이시나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도롱뇽이요. 아, 도롱뇽이요. 사실 이게 이 동물에 대해서는 해석이 되게 분분합니다. 이걸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석조물에 대해서 다람쥐가 새겨져 있다는 경우가 있어서 다람쥐로 보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에 대해서 작은 호랑이 또는 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동물의 방향입니다. 이 동물의 머리가 저희는 지금 왼쪽 계단을 보시면 아래로 향하고 있지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보시면 동물의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서원의 일반적인 출입 규칙, 동입 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단 옆쪽에 보시면 다시 용머리가 있을 거예요. 용머리가 4개가 있을 겁니다. 이 용머리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개 있는데요. 공자의 사물잠이라고 해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지도 마라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용이 사실 물과 좀 가까우니까 이 서원 아래에 있는 낙동강의 범람을 막고 그 다음에 화재를 막고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선비들도 잘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용도까지 보셨으면 이제 신도를 보러 갈게요. 중정당 마당에는 신도가 있습니다. 이 돌길인데요. 중정당 마당에 이 돌길은 이제 스승이 다니던 길이었고 제사 때는 이제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그때는 밟지 않았었죠. 신도 끝에는 돌거북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뭐 화재나 도둑 등의 나쁜 일을 막는 용도로 이제 여기다 놨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중정당 아래까지 갔으니까 동서제를 보러 갈게요. 동제와 서제를 보시면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제의 나무 기둥은 둥글고 서재의 나무 기둥이 각진 게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걸 보시면 유학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표현을 했지요. 이것을 천원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선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제를 높게, 그 다음에 후배들이 사용하는 서재에 이렇게 약간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정당 동제까지 끝냈으니까 환주문 보러 갈게요. 환주문입니다. 환주문 추녀 아래 보시면 이 나무 쪽인데요. 추녀 아래 보시면 연꽃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연꽃은 이제 선비들이 사땜에 물들지 않고 이제 잘 공부에 정진하라는 의미겠지요. 이제 돌 밑에 환주문 아래쪽을 보면 돌도 있는데 이거는 문을 받쳐주는 정지석입니다. 이것도 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환주문 위를 보시면, 지붕을 보시면 절병통이 엎어져 있는 것 같은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빗물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담장입니다. 도동서원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도동서원 강당, 사당부, 장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원이 바로 담장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럼 보물로 지정된 담장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막돌이 쌓여 있고 그 위에 진흙과 암티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암티와 사이사이에 수막새가 들어가 있죠. 이 역시 천원 지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란 게 수막새고 네모난 줄무늬가 암기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단을 거쳐서 제한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학 공간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요 강학 공간 뒤에 보시면 이제 제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한 공간은 보통 이제 모든 서원은 제한 공간을 가장 위로 높이기 위해서 맨 뒤, 그 경사진 언덕의 가장 맨 위에 제한 공간을 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평지에 건축되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사당을 등지지 않기 위해서 강당이 뒤돌아서 아예 이제 입구에서 뒤돌아서 사당을 바라보고 건축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서원들은 제한 공간을 위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제 특이한 자기만의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가시면은 이 제한 공간으로 가는 길에 생단이 하나 보이는데요. 생단은 약간 돌단이에요. 돌단인데 이거는 이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에 올릴 돼지를 평가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돼지를 올려놓고 이걸 제사에 써도 될 만한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식을 성생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한 공간 쪽으로 이제 완전히 강당 뒤편에서 서서 보면요.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보입니다. 그 계단에는 이제 기둥에 각각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 있는데요. 왼쪽 기둥에는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는 태극기 가운데 있는 것과 비슷한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 기둥에는 그 태극 무늬를 네모나게 변형한 마치 얼핏 보면은 절만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변형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천원 지방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보통은 천원 지방을 얘기를 할 때 원이 오른쪽에 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기둥을 가지고 있는 동제 역시 오른쪽, 동쪽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계단에서만큼은 하늘이 그려진 원그림이 왼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넘어서부터는 인간의 세계와 반대되는 하늘과 땅이 뒤집혀 있는 사후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사후세계를 말하는 그림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후세계인 겁니다. 신들의 세상, 사당의 공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동서원 같은 경우는 사당을 갈 때 동입 동출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아까 서원은 기본적으로 동입 서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동서원은 동입 동출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서쪽에는 아예 계단이 없어요. 사당 앞에서는. 저희 설명.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독립 동출인 사당별로, 그러니까 서원별로 사당만큼은 각자 좀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 서출을 유지하는 곳도 있고 도동서원처럼 독립 동출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곳은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이제 우리 그럼 사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당안. 자, 그러면 이제 제한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거겠죠? 이 내산문, 독립 동출이었으니까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이곳이 바로 제한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사당 안으로까지 들어가 볼게요. 상상으로. 중앙에는 이제 한원당 김경필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겠죠. 여기는 증우의정 문경공 한원당 김선생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우의정, 예전에 사후에 우의정이라는 벼슬을 받았고 시호는 문경공이며 호는 한원당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는 이제 한강 정구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옛날에 김경필 선생의 시 대비에서, 그 다음에 노방송이라고 해서 길가의 소나무 이런 시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아쉽게도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당을 나와서 사당 앞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네. 제향 순서는 제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이루어지고요. 사실 올해는 음력 8월 중정일이 10월 1일이었죠. 추석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시 하정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10월 11일에 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서원에 오시면 사당은 거의 잠겨 있을 텐데요. 열린 날 오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1년에 약 2번 있는 향사 때 살짝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그때 구경을 오실 수가 있으세요. 제향은 일단 전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두 중정당에 모여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선녀에게 인사를 드리는 알묘를 진행합니다. 알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생단에서 성생례, 이제 제물이 잘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뒤에 다시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제사 준비를 하고 밤이 되죠. 이제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면 제간들이 이제 다시 사당을 향합니다. 사당을 향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충문을 쓰고 이거를 읽고 이거를 독축이라고 하죠. 독축 과정이 진행되고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이거를 제간들이 초간에서 헌간 세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충문을 태웁니다. 이게 분축이라고 이거는 군축이라고 하죠. 도동서원에는 왼쪽 담벼락 사당 들어와서 왼쪽 담벼락 보시면 감이라고 구멍이 나 있어요. 이곳이 바로 분축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분축을 하고 음복까지 마치면 향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지요. 사당 옆쪽에 보시면 사당 문이 애초에 내산문이 잠겨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실 수 없겠지만 너머로 보시면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가 바로 증반소 맞을까요? 증반소로 예전에는 이제 향사 때 올릴 밥을 짓고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제기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선비들이 생활을 담당했던 공간으로 이제 사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당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사당을 나가고 있는데요. 사당을 나가면 요 사당과 강당 사이 공간에 정원이 있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한번 이제 지나쳤는데요. 이 정원에는 예쁜 모란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5월이 되면은 모란꽃들이 붉고 화려하게 피어날 텐데요. 주돈이가 쓴 애련설이라는 시에서 주돈이는 국화는 속세를 피해 사는 자요, 모란은 부귀를 누리는 자요, 연꽃은 군자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란은 예로부터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유생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부귀를 누려라 뭐 이런 뜻으로 심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군자의 꽃이라 했던 연꽃은요, 여기 계단에 장식물로 돌에 새겨져 있는 이 꽃이 연꽃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무슨 문이었지? 환주문에도 연꽃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렇듯 연꽃은 이 도동서원에서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꽃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문이 열려 있는 강당 건물 사이로 한주문과 수월로가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수월로, 한주문, 강당, 그리고 뒤에 있는 사당까지가 완전한 정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 서원의 가장 정형적인 배치 구조이며 도동서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것도 역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중정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구석에 보이는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도동서원을 둘러보시다 보면 배롱나무가 정말 많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배롱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자기네 껍질을 까서 하얀 속살을 보여주는 나무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속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청렴 결백함을 뜻해서 선비들이 예로부터 서원이나 향교에 정말 많이 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서책을 보관하던 장판각이고요. 이제 뒤돌아서 저 반대편으로 동제 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 생활 공간이 나옵니다. 이 서원을 위해서 일하던 그런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 사주문을 넘어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왼쪽에 바로 있는 게 전사청입니다. 전사청은 과거 이제 서원 유생들의 생활을 준비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제사 때는 장관들이 지내는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원 관리인이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요. 전사청에서 아래를 보면 꽃들이 완전 피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곳이 바로 곡간채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고요. 나가는 문이 바로 문간채 옆에 보시면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책방으로 꾸며져 있어요.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지금 관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제 그곳을 지나쳐서 문간채로 나오면 드디어 다시 서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원 밖에는 이제 유물전시관과 4개의 비석이 있어요. 유물전시관에 보시면 유물전시관과 4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끝내마칠까요? 네, 네, 저희랑 지금까지 같이 이제 도동서원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도동서원을 둘러보면서 이 땅에 내린 성리학 사상과 그리고 그걸 배우려던 우리 선조들의 열정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 내용 기억하셨다가 오시면 정말 순서대로 보시면 똑같이 이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오시면 답사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유네스코 지킴이 팀 열호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